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지, 진실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4월 어느 날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런던이 아닙니다. 세계는 세 개의 초강대국으로 나뉘어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중 오세아니아라는 국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 바로 빅브라더입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리부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과거를 수정해 현재 권력의 주정에 맞추는 것, 이것이 윈스턴의 업무입니다. 도시는 회색빛이고 모든 건물 벽에는 거대한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윈스턴의 집에도 텔레스크린이라는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텔레스크린은 방송을 보는 장치가 아니라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소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심지어 숨소리까지 감시 대상입니다. 감시의 정점에는 사상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정부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개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늘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기록에서 지워지고 존재가 지워지고 사람들은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징발이라고 부릅니다. 윈스턴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당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당이 말하는 과거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윈스턴은 큰 결심을 합니다. 금지된 행동,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남긴 첫 문장, 1984년 4월 4일. 이 날짜가 정확한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연도조차 모호합니다. 과거는 언제든지 바뀌고 사람들은 정확한 기억을 잃어갑니다. 곧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종이 한 장에 글을 남긴 것만으로도 사형보다도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질문이 끓어오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는가? 미래를 위해서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인가? 그러나 미래가 지금과 같다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지금과 다르다면 그가 겪는 고통은 의미를 잃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씁니다.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언젠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순간 끌려 들어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 증오입니다. 모든 당원들이 텔레스크린 앞에 모여 국가의 배신자라 여겨지는 인물 골드스타인을 증오하도록 강요받는 의식입니다. 화면에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군중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으면 곧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괴성, 분노, 광기. 그 안에서 잠시, 아주 잠시 윈스턴은 옆에 서 있는 남자 오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칩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묘한 신호를 느낍니다. 나처럼 당신도 의문을 갖고 있군. 이 체제를 믿지 않겠다는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군.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윈스턴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 처음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윈스턴이 일하는 진리부에는 수많은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신문, 잡지, 정부 발표문, 과거 기록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오늘의 권력에 맞지 않으면 즉시 폐기됩니다. 폐기된 기록은 소각로, 사람들이 미니홀이라고 부르는 구멍으로 들어가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과거를 확인할 근거를 잃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남아있는 정보는 오직 당이 제공한 정보뿐입니다. 과거가 통제되면 현재와 미래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당은 말로만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려 합니다. 생각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것이 신어입니다. 신어는 기존의 단어를 줄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사람들의 사고를 좁도록 만든 연어입니다. 사람이 불만을 느끼고 비판하려면 먼저 그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어가 사라지면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없애면 범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당의 목표입니다. 신어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상의 불이가 있을 수 없도록 연어를 완벽하게 개발할 것이다. 종국에는 반역을 미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어가 축소되면 감정도 축소되고 자아도 축소되고 결국 인간은 통제하기 쉬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랑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당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를 위한 재생산만 인정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혼할 수 있지만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의 필요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즐거움이 있는 관계는 금지 대상입니다. 성욕은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열정과 애정이 있으면 그 감정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윈스턴은 과거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당의 교리에 완전히 충성했고 성행위는 오로지 국가의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 속에서 공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부에서 자주 마주치던 젊은 여자 줄리아가 사무실 복도에서 윈스턴을 다가옵니다. 줄리아는 넘어지며 종이를 떨어뜨리고 윈스턴이 그것을 주워줍니다. 이 순간은 단 몇 초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험과 긴장이 숨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아는 열성적인 당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젊고 활기차며 증오 집회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사상경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윈스턴의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표현을 넘어 당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금지된 감정이고 그 감정이 향하는 대상이 개인이라면 그것은 곧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순간부터 윈스턴의 삶은 새로운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줄리아의 의도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함정인가? 이 선택은 그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자유를 바라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윈스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후 몰래 약속 장소를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서로를 모른 척해야 했고 눈길 한 번만 잘못 줘도 사상경찰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때만 아주 짧게 날짜와 장소를 건넸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 사람이 거의 없는 시골 외곽 숲속, 윈스턴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줄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처음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말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당을 따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반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하지만 내 마음까지 빼앗을 순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빼앗긴 자아를 되찾고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줄리아와 함께 있을 때 윈스턴은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그는 구원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항상 공포와 함께합니다.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숲속 접선,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의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한순간의 손맛잡음만으로도 발각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줄리아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너진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항해야 해요. 어차피 당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속으로는 저항하고 있어요. 다만 서로 알지 못할 뿐이요. 윈스턴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이후 은밀한 은신처를 마련합니다. 바로 골동품 가게의 위쪽 방, 텔레스크린이 없는 공간, 당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 윈스턴에게 그곳은 한마디로 천국이었습니다. 줄리아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 본래 인간이 누려야 할 삶이 허락되는 공간.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발각될 수 있고 언제든 증발될 수 있고 몸도 정신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금지된 사회에서 둘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저항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체제에 대해 실용적인 반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피하고 욕망을 지키고 현재의 순간을 훔쳐서라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 반면 윈스턴은 본질적 진실을 찾고 빅브라더의 거짓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둘은 반란의 방식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 기억을 잃지 않고 싶다는 것, 진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 줄리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윈스턴을 깊이 흔듭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언젠가 이 체제에 맞서겠다고. 그러나 그 결심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특히 한 인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브라이언. 그때 2분 증오 시간에 눈빛을 마주친 남자. 지성적이고 권력이 있고 무엇보다 당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기운을 가진 남자.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오브라이언이야말로 줄리아와 자신처럼 저항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질지 파면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윈스턴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오브라이언. 그는 지적이고 유능하며 당의 고위 계층인 내부당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에게서 이상한 신호를 느꼈습니다. 그 눈빛, 잠깐의 고유한 교감, 마치 그 역시 체제를 의심하고 있다는 듯한 기운. 그러던 어느 날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에게 다가옵니다. 이름도 대화도 허용되지 않는 사무실 복도에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사전을 구판으로 쓰고 있죠. 신어 사전을 새로 고치고 있으니 언제 한번 집으로 오십시오.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당의 문법과 규율 속에서는 집으로 초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암호처럼 작용합니다. 의심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가 같은 편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할 때 쓰는 방식. 윈스턴은 충격 속에 멈춰섭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줄리아에게 이야기했고 둘은 함께 오브라이언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밤, 내부당 거주구역. 사치스러운 내부당 거주구역은 일반 당원들이 사는 공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와인, 커피, 초콜릿. 평범한 사람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들이 그곳에서는 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풍요 속에는 더 강력한 감시가 숨어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한 순간 윈스턴과 줄리아는 긴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탈출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고 느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적은 빅브라더입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는 전설처럼 떠돌던 비밀 조직, 형제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형제단은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오세아니아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망명 네트워크. 그들은 지도자 골드슈타인을 따르는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전모를 알지 못하고 누구도 멤버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조직에 들어가려면 완전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브라이언은 묻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시, 고문, 파멸, 죽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할 수 있는가? 윈스턴과 줄리아는 한치의 멈춤도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말합니다. 형제단의 목표는 승리가 아닙니다. 목표는 계속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싸울 뿐 승리의 순간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형제단은 단번에 체제를 뒤집는 조직이 아닙니다. 거대한 전복이 목표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기억 보존입니다.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 싸우는 것.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책을 건넵니다. 골드슈타인의 책. 당의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역사가 어떻게 조작되고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지 모든 진실이 담긴 책. 윈스턴은 충격 넘어 거대한 희망을 느낍니다. 줄리아도 눈빛을 숨기려 노력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윈스턴과 줄리아는 형제단의 존재를 믿고 당에 맞서는 거대한 싸움의 일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둘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에서 신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감정이었지만 이젠 목적이 생겼습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골동품 가게 윗종의 방에 앉아 윈스턴은 골드슈타인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그 순간을 느끼며 둘은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일 뿐입니다. 골동품 가게 윗종의 은신처. 텔레스크린이 없는 유일한 공간. 그곳에서 윈스턴과 줄리아는 고요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는 증오도, 감시도, 규율도 없는 듯한 순간. 둘은 책을 함께 읽으며 자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윈스턴은 골드슈타인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당이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빈곤과 불평등이 유지되는 이유, 역사가 끝없이 수정되는 이유,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이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내부의 단결과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조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의 불행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윈스턴은 책 속 문장을 천천히 변주하며 되냈습니다. 당은 진실을 파괴하고 진실의 개념 자체를 파괴한다. 그들이 말하면 이것은 진실이 되고 그들이 부정하면 그것은 사라진다.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거짓말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려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둘은 웃지만 그 웃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 그날 빗소리가 잔잔히 내리고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윈스턴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그들이 우리를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너희는 이미 우리를 속일 수 없다. 들리는 순간 둘은 얼어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이 깨집니다. 벽 뒤에서 텔레스크린이 등장합니다. 여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골동품 가게 주인, 그 오너했던 노인, 그는 사상경찰이었습니다. 방문이 부서지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창문이 깨지고 몸이 붙잡히고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줄리아는 끌려갑니다. 윈스턴도 넘어지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골동품 가게의 주인은 말합니다. 당은 너희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줄리아가 끌려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공포보다 허무에 가까웠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사랑, 망가진 희망, 그리고 이제 시작될 파멸. 윈스턴은 체포됩니다. 곳은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장소, 사랑의 사무소, 러브 부서입니다. 아이러니한 이름,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랑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일. 윈스턴의 몸과 마음을 부수기 위한 최종 무대입니다. 처음 눈을 뜬 순간 윈스턴은 강한 조명 아래 누워 있습니다. 몸은 묶여 있고 눈앞에는 차가운 얼굴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시간은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 날짜, 밤과 낮,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마침내 고문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인물, 바로 오브라이언입니다. 윈스턴은 혼란 속에서 믿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함정이고 오브라이언은 자신을 도우러 온 것이라고.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희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너는 나에게 반역했다. 나는 너를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브라이언은 형제단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당의 내부당 그리고 체제에 충성스러운 관리자였습니다. 줄리아의 쪽지, 비밀스런 첫 만남, 골동품 가게, 형제단, 골드스타인의 책, 모든 것이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윈스턴이 반역자가 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반역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목표는 윈스턴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념을 없애고 사랑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자아라는 개념을 지우는 과정. 오브라이언은 말합니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당이 말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리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고통은 점차 강도를 높이며 반복됩니다. 윗부분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전기 자극이 반복되고 뼈가 갈라질 듯한 고통이 이어집니다. 한 번은 오브라이언이 묻습니다. 내 손가락을 보여주마. 몇 개인가? 윈스턴은 대답합니다. 4개입니다. 오브라이언은 강압적으로 말합니다. 당이 5이라고 말하면 5이다. 다시 묻는다. 몇 개인가? 윈스턴은 눈을 감고 버텨보려 하지만 고통은 그를 찢어 넣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몇 개인가? 결국 어느 순간 그의 대답은 무너집니다. 오브라이언이 말하니까 5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외칩니다. 아니다. 4개다. 그럼에도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당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다. 너는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고문이 이어집니다. 육체가 부서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자아가 임식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인지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묻습니다. 줄리아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는가? 윈스턴은 거짓을 말하려 하지만 고통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줄리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윈스턴이 이 세상에서 버티고 싶은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알고 있습니다. 당은 감정과 사랑을 가장 위험한 반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 감정을 부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마음의 죽음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을 말합니다. 아직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준비되면 너는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윈스턴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오브라이언은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그것이 곧 2 더하기 2는 5가 되는 순간이다. 윈스턴은 쇠약해진 몸으로 의자에 묶여 있습니다. 갈비뼈가 갈라질 듯한 통증, 피부는 멍과 상처투성이,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당은 아직 그를 완벽히 부수지 않았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말합니다. 내가 아직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그곳이 있는 한 너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희망인가, 진실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오브라이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줄리아입니다. 윈스턴의 마음속에서 당에도, 고문에도, 죽음에도 꺾이지 않은 단 하나의 감정. 줄리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 오브라이언은 마지막 장소로 그를 옮깁니다. 문 앞에 적힌 숫자 101호실. 사람들은 101호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01호실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것.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말합니다. 이 방에는 네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방은 누구에게나 악몽이다. 여기서 사람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것은 철장으로 된 거대한 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쥐들이 말뛰고 있습니다. 쥐는 윈스턴에게 가장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갖고 있던 공포,
그의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그것이 오브라이언이 선택한 무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쥐가 윈스턴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가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인정하면 이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윈스턴은 절규합니다. 정신이 무너지기 직전 몸도 마음도 끝없이 떨립니다. 그리고 오브라이언은 마지막 단어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절망 속에서 깨닫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 사랑을 희생하는 것, 그가 끝까지 지키던 마지막 감정. 윈스턴은 비명을 지르며 외칩니다. 줄리아에게 해. 나 말고 줄리아에게 해. 내가 아니라 그녀를 데려가. 바로 그 순간 당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당은 육체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부숩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 인간이 무너지고 사람은 체제의 소유물이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만족한 듯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너는 우리 것이다. 장면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윈스턴은 풀려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윈스턴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던 사람도 아니고 저항하던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카페, 윈스턴은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줄리아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이 없습니다. 줄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배신했어. 윈스턴은 대답합니다. 나도 그랬어. 그리고 서로에게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사랑도 그리움도 미움도 없습니다. 둘은 다시는 마주보지 않습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의 빅브라더. 그리고 다음 순간 윈스턴은 속삭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사랑,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감정, 그 감정조차 이제 당에게 속합니다. 윈스턴은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닙니다. 저항도 의심도 감정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고 카페에 앉아있고 신문을 읽고 마치 평범한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완벽한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당이 가장 원하던 결과, 자유를 잃은 인간이 아니라 자유를 바라지 않는 인간, 진실을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 없는 인간, 빅브라더를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니라 빅브라더를 사랑하는 인간. 윗줄이 바로 당이 꿈꾸는 최종 단계입니다. 카페의 텔레스크린에서는 전쟁 소식과 승리의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실제로 승리인지 패배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이 승리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윈스턴은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조용히 텔레스크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반복되는 문장. 2 더하기 2는 5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를 상징합니다. 논리와 기억과 판단과 감정, 모든 정신활동은 오직 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윈스턴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그는 슬프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기억을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줄리아와 함께했던 날들, 숲속, 골동품 가게 윗종, 비밀스러운 속삭임, 그때의 따뜻함, 그리고 곧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당이 설정한 검열 본능이 스스로 정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줄리아를 다시 만납니다. 둘은 잠시 눈을 마주보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랑은 아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완벽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버렸던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은 짧게 인사하고 아무 감정 없이 각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카페로 돌아온 윈스턴은 다시 텔레스크린을 바라봅니다. 방송에서는 전쟁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윈스턴의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 그는 속삭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윈스턴은 죽지 않았습니다. 철장도 단두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984의 공포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워버리고 사람을 교체하고 사람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체제.
당은 신념을 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뒤집고 가장 소중한 기억을 반역하게 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살아있는 인간은 남지만 인간성은 남지 않습니다. 1984는 묻습니다. 진짜 통제는 무엇인가? 감시인가, 폭력인가, 겸렬인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당이 추구하는 승리는 육체의 파괴가 아니라 영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울립니다.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윈스턴에게 그 자유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1984의 결말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1984는 단순한 절망의 소설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폭정에 패배했다는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권력이 인간과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분석한 작품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 진실의 소유권. 당은 과거를 통제합니다. 기록을 지우고 사건을 수정하고 누가 존재했고 누가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실도 사라지고 사실이 사라지면 판단도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지면 권력의 언어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 당이 말하는 것이 진실. 이 무서운 역전의 순간이 1984가 경고하는 첫 번째 공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 언어의 힘. 당은 새로운 언어, 신어를 만듭니다. 단어를 없애면 감정과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노, 자유, 역평, 사랑.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생각도 없습니다. 오웰은 언어가 사상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를 제한하면 사람의 정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 사람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 당은 반역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가 스스로 배신하도록 만듭니다. 남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어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립니다. 줄리아를 버린 순간 윈스턴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육체의 파괴가 아니라 사랑의 파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 주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권력. 모든 폭정이 원하는 마지막 목표는 공포가 아니라 숭배입니다. 단순히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르게 만드는 것.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따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이것이 당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고통과 억압을 준 상대를 사랑하는 상태. 다섯 번째 핵심 주제, 통제의 종착지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외부를 의식합니다. 카메라, 경찰, 시스템. 하지만 통제가 심화되면 사람은 외부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을 감시합니다. 말조심, 표정관리, 사고검열, 명령대제하. 감시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면 권력은 절대적인 형태에 도달합니다. 당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처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체제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 주제, 1984가 경고하는 대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많은 사람들은 1984를 과거 국가를 비판한 소설로 읽습니다. 하지만 오웰이 이 작품을 쓴 목적은 과거의 독재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권력은 시대를 바꾸어도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언어를 제한하고 감정을 규정하고 사람을 서로 고립시키고 자아를 무너뜨리는 방식. 그 방식이 하나라도 현실에서 보인다면 우리는 이미 1984의 세계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84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이 자유를 잃을 때 그 순간은 언제? 당이 강해질 때인가? 아니면 사람이 약해질 때인가? 권력이 진실을 빼앗을 때인가? 아니면 사람이 진실을 잃고 싶어질 때인가? 두려움이 사람을 구속하는가? 아니면 편안함이 사람을 침묵시키는가? 오해를 말합니다. 진실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장소는 밖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아니다.
누구는가에게 맞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잃지 않는 것, 기억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1984가 지금도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1984의 결말은 절망적입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패배했습니다. 당은 그의 육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억과 사랑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절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 감시가 시작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검열이 강화될 때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사상을 제한할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싸우는 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싸울 이유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84의 공포는 여기 있습니다. 체제가 강해져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포기해가며 체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1984가 제시한 핵심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진실은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진실을 지키는 일은 기록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둘, 언어는 사고를 만든다. 단어가 사라지면 생각도 사라진다. 셋,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다. 억압을 사랑하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넷, 감시는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감시하는 존재가 된다. 다섯, 자유는 거대한 혁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자유는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된다. 현실 속에서 1984가 의미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빅브라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데이터가 개인을 정의하고 플랫폼이 사람의 선택을 안내하고 사회 분위기가 사고의 방향을 규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삭제하는 것은 기록의 조작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노출 조절일 수 있습니다. 언어를 제한하는 것은 강력한 검열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문화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을 단절시키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1984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말합니다. 진실과 자유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우리 삶에서 진실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외부의 강요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편안함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가? 아니면 기억해야 할 것까지 지켜내고 있는가? 사람이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존재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본적인 인간의 기능이 사라졌을 때, 그때가 바로 1984의 세계가 도래한 순간입니다. 오늘 1984의 깊은 이해 해설,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기억하는 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컨텐츠를 원하시면 다른 작품도 깊이 있게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